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마 다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이런 이름들을 떠올리시겠죠? 맞아요. 그분들 돈 많은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중세시대의 진짜 부자들에 비하면 이분들은 그냥 동네 부자 수준, 클래스가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류 역사상 각자의 시대에서 세계 최고라 불릴 만했던 진짜 넘사벽 부자 3명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그들의 재산은 오늘날 가치로 얼마였고 대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또 그 많던 돈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지혜, 부의 역사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뇌에 하는 첫 번째 투자가 뭔지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건 여러분의 번영을 위한 약속입니다. 자, 그럼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프리카의 전설적인 황금왕, 만사 무사입니다. 그는 말리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로 서아프리카 전체의 황금기를 선사한 인물이죠. 대부분의 추정치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오늘날 가치로 약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50조 원에 달합니다. 감이 오시나요? 삼성전자 1년 매출보다 많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그가 이슬람 세계의 성지, 메카로 순례를 떠났을 때의 일화 하나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자그마치 6만 명의 수행단을 이끌고 갔는데 이 중에는 노예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모두가 최고급 페르시아 비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80마리의 낙타가 짐을 날랐는데 각 낙타 등에는 136kg의 순금이 실려 있었습니다. 계산이 되세요. 낙타 한 마리당 지금 시세로 금값만 120억 원이 넘어요. 그런 낙타가 80마리, 그냥 걸어다니는 기업이었던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미친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지리적 위치와 독점이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당시 세계 경제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의 통치 아래 팀북투라는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허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금, 상아, 그리고 무엇보다 소금을 중개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당시 소금은 하얀 황금이라 불릴 정도로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에는 어두운 이면도 존재합니다. 바로 노예 노동이죠. 정복전쟁을 통해 얻은 수많은 노예들을 제국 남쪽의 광활한 소금 광산과 금광에 투입했습니다. 자유민이나 농민에게서는 세금으로 뜯어낼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지만 노예의 노동력으로 생산된 모든 것은 전부 주인의 것이 되죠. 이 무자비한 착취 시스템이 그의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핵심 동력이었던 겁니다. 그럼 만사무사는 이 돈을 어떻게 썼을까요? 그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관대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카 순례길에 이집트 맘루크 왕국을 지날 때 그는 자선 활동으로 너무 많은 금을 뿌려대서 그 나라 경제 전체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돈을 뿌렸는데 한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린 거예요. 이게 바로 금수저 플렉스의 원조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사치만 부린 게 아닙니다. 그는 제국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공공건물과 모스크를 짓고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로망을 확장했죠. 해외에서 학자들을 초빙하고 책을 들여와 고등교육을 장려했습니다. 덕분에 팀북투는 당대 최고의 이슬람 학문 중심지 중 하나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문명의 발전을 이끈 리더였던 셈이죠.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의 사후 이 황금 제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이 거대한 부와 영토를 지켜낼 능력이 없었어요.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무역로는 파괴되었으며 서아프리카의 황금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불을 쌓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씁쓸한 역사죠. 자, 서아프리카가 황금기를 누리고 있을 때 유럽은 흑사병과 끝없는 전쟁으로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기회는 싹트는 법. 폐허 위에서 유럽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혁신적인 운송, 금융, 농업 기술이 시장을 빠르게 확장시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인물, 야코프 푸거입니다. 야코프 푸거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옷감 상인의 아들, 말하자면 흙수저였죠. 부모님은 그가 신부가 되길 원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돈, 즉 금융에 있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단순히 그를 부자로 만든 것을 넘어 유럽의 경제와 정치 지형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이용해 왕을 돕고 왕에게 자신이 없었다면 지금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의 배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폐하, 제가 빌려준 돈 아니었으면 국물도 없었어요 라고 말한 셈이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그의 순자산은 만사무사와 비슷한 약 4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막대한 부를 쌓기 위해 야코프는 천재적인 금융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특히 재정적으로 위험한, 즉 신용불량자 직전에 왕이나 귀족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원금을 훨씬 초과하는 엄청난 이익을 보장하는 이권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산 채굴권이나 특정 지역의 세금 징수권 같은 것들이었죠. 그는 이렇게 얻은 돈으로 광산을 사들이고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용해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더 많은 이권을 따내는 선순환, 아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하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으로 왕을 만들고 교황을 후원했습니다. 유럽의 전쟁 자금을 대주고 그 대가로 더 많은 광산 채굴권을 얻어냈죠. 심지어 마젤란의 세계 일주 항해에 자금을 댄 사람도 야코프 푸거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는 또한 교황을 설득해 당시 기독교에서 금지했던 이자놀이를 합법화시킨 로비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만든 숨은 설계자 중 한 명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돈에 굶주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의외의 면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병원과 자선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고 특히 세계 최초의 사회주택 단지인 푸거라이를 건설했습니다. 이 주택단지는 놀랍게도 오늘날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금융업자 같았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은 다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푸거의 재산은 그의 조카인 안톤 푸거에게 계승되어 오히려 삼촌의 회사 가치를 2배 이상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상류층 귀족이 되어 사업보다는 사치스럽고 여유로운 궁정활동에 더 흥미를 느꼈죠. 결국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진 푸거 가문의 회사는 30년 전쟁의 참화 속에서 큰 타격을 입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역시 3대를 가는 부자는 드문가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물입니다. 지금까지는 엄청난 부로 유명한 두 사람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인물은 부를 넘어 살아있는 재물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중국 명나라 시대의 거상,
10만 3입니다. 10만 3은 아주 비천한 배경에서 시작했습니다. 몽골족이 중국을 지배하던 원나라 말기,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역시 거지였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훗날 명나라를 세우는 황제 주원장이었습니다. 가난이라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 두 사람은 야망을 키웠습니다. 주원장의 목표가 정치 권력이었다면 10만 3의 눈은 오직 사업과 상업을 향해 있었습니다. 10만 3이 살던 시대는 몽골의 통치에 대항하는 반란으로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위기는 곧 기회죠. 그는 이 혼란을 틈타 전쟁으로 죽거나 도망간 사람들이 버리고 간 땅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이 땅에서 나온 수익을 종잣돈 삼아 그는 자신의 무역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단, 차, 도자기 같은 중국의 특산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이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근거지가 가진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해 해외 시장에 효율적으로 접근했고 순식간에 사치품 무역의 1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친구 주원장이 몽골을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우자 제국의 평화가 찾아왔고 상업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10만 3의 부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았죠. 그의 재산은 국가 전체의 재산과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만리장성의 상당 부분은 10만 3이 기부한 돈으로 건설될 수 있었습니다. 수도를 건설하는 비용의 3분의 1을 그가 부담하겠다고 나설 정도였으니까요. 그의 재산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10만 3은 바로 그 자신의 성공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가 국가를 위협할 정도가 되자 그의 친구였던 황제 주원장의 시기를 사게 된 것입니다. 결국 황제는 그의 가문을 유배 보내고 그 막대한 재산을 모두 몰수해버렸습니다. 흙수저에서 시작해 재물의 신이 되었던 한 남자의 허무한 결말이었습니다. 이는 모난 도리적 맞는다는 말이 개인의 부가 국가 권력을 넘어설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세 사람의 삶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역을 통해 부를 쌓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그들이 자신의 부를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식은 각기 달랐지만요. 이는 오늘날의 슈퍼리치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모든 억만장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기적인 부자라고 불리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꽤 현대적인 현상입니다. 과연 역사책이 오늘날의 부자들을 어떻게 기억할지, 그리고 중세시대의 거부들과 어떻게 비교할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럽의 흑사병을 잠시 언급했는데요. 그 끔찍한 재앙이 역설적으로 유럽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음에는 그 흥미로운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성투하시길.